여러분, 서울 종로구 수민동, 흔히 동묘라고 부르는 그곳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는 구제옷 시장이죠. 단돈 몇천 원이면 근사한 외투 한 벌을 건질 수 있는 어르신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끌벅적한 시장 한복판에 주변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대하고 엄숙한 기와집 한 채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화려한 단청과 웅장한 지붕을 자랑하는 그 건물 안에는 우리 조상님도 아니고 우리나라 왕도 아닌 붉은 얼굴에 긴 수염을 늘어뜨린 낯선 이방인이 모셔져 있습니다. 바로 삼국지의 영웅 관우 장군이죠. 대체 왜 서울 한복판에 중국 장군의 사당이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듣다 보면 우라통이 터지지만 결국엔 가슴 뭉클해지는 조선의 아주 억울하고도 기묘한 반전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400여 년 전 임진왜란이 막바지로 치닫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92년부터 시작된 7년간의 지옥 같은 전쟁. 조선 팔도가 쑥대밭이 되고 백성들은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왜군을 몰아내기 위해 명나라에 도움을 청했죠. 명나라 군사들이 들어와 함께 싸웠고 전쟁은 겉보기엔 승리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억울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명나라 장수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이긴 건 다 우리 관우 장군 신령이 나타나 도와준 덕분이다. 관우 장군의 영험한 힘이 왜군을 물리쳤다. 그러니 조선 땅에 관우 사당을 크게 지어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전쟁터에서 피 흘려 싸운 건 우리 군사들이었고, 집과 가족을 잃은 건 우리 백성들이었는데, 갑자기 귀신 이야기를 하며 남의 나라 장군 사당을 지으라니요. 당시 조선 조정은 기가 막혔습니다.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굶어 죽어 나가는데 그 귀한 예산을 들여 남의 나라 장군 사당을 지어야 한다니 게다가 하나도 아니고 네 개나요. 동서남북 네 곳에 말입니다. 이건 명백한 갑질이었습니다. 노골적인 굴욕이었죠. 조선의 신하들은 항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훌륭한 장군들이 있어. 이순신 장군도 계시고 권율 장군도 계시는데 왜 남의 나라 신을 모셔야 하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지친 조선은 명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조선은 눈물을 머금고 동서남북 네 곳에 관왕묘를 짓게 됩니다. 서쪽은 의주, 남쪽은 남대문 근처, 북쪽은 북악산 아래, 그리고 동쪽이 바로 지금의 동묘입니다. 사당을 짓는 데는 엄청난 돈과 인력이 들어갔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의 세금으로 피땀 흘려 일한 장인들의 손으로 이방인의 사당이 하나둘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조선은 이 사당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숙종, 영조, 정조 같은 조선의 내로라 하는 성군들이 직접 이곳을 찾아와 관우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명나라에 대한 의리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엔 조선 왕들의 아주 영리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왕들은 전쟁의 상처가 깊은 백성들에게 무서운 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우는 삼국지에서 의리와 충성, 그리고 무예의 상징이었죠. 관우 장군처럼 용맹한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주어 민심을 달래려 했던 겁니다. 게다가 관우 신앙은 전쟁의 신이자 재물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되길 빌고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기길 비는 실생활에 밀접한 신앙이었던 거죠. 억울하게 시작된 사당이었지만 조선의 임금들은 이를 역이용해 국가의 안녕을 비는 상징적인 장소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남의 나라 장군이 어느새 조선의 안위를 지키는 우리 편 신령님으로 스며든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영조 임금은 이곳에 무려 9번이나 찾아왔다고 합니다. 국가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동묘를 찾아 제사를 지냈죠. 그럴 때마다 백성들은 우리 임금님이 저렇게 정성을 다하시니 틀림없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해방과 전쟁을 겪으며 동묘도 조용히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이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동묘 앞에 자연스럽게 벼룩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몇몇 할아버지들이 쓰던 물건을 내다 팔던 작은 장터였죠. 그런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말이면 수만 명이 모여드는 서울 최대의 구제시장이 되었습니다. 빈티지 청바지, 가죽 자켓, 오래된 카메라, LP판, 없는 게 없는 보물창고가 된 거죠. 젊은 친구들은 동묘 앞에 가면 진짜 레어템 찾을 수 있어 라며 신나게 물건을 뒤집니다. 어르신들은 여기서 1,000원이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친구들도 만나고 좋아 라며 웃으십니다. 조선시대에는 감히 평민들이 근처에도 못 가던 엄숙한 국가사당이었던 동묘, 왕이 절하던 그 자리가 지금은 고단한 서민들의 가장 편안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왕이 절하던 엄숙한 자리가 이제는 우리 이웃들의 가장 친근한 마당이 된 것. 이것이야말로 역사가 주는 가장 통쾌하고 따뜻한 반전이 아닐까요? 억울하게 시작된 이방인의 자리는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이웃들의 가장 편안한 마당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역사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권력자들이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만든 공간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오곤 하죠. 동묘도 그렇습니다. 명나라의 강요로 억지로 지어졌고 조선 왕들의 정치적 계산으로 유지되었던 이 공간이 이제는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옷 한 벌 사고 친구 만나 커피 한 잔 나누는 우리 동네 장터가 된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권력이 만든 공간을 평범한 시민들이 되찾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채워나가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동묘에 가시게 되면 잠깐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활기차게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 빈티지 옷을 고르며 즐거워하는 젊은이들, 그 모든 풍경 속에 억울했던 과거를 딛고 일어선 우리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깊은 흉터도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살이 됩니다. 우리 동네의 아픈 역사도 이처럼 아름다운 현재의 풍경으로 치유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묘와 숭인동에 얽힌 억울하고도 놀라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동네에도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기억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과거를 대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저는 더 흥미로운 우리 동네 비밀 이야기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